이번에 세금 대토론회를 보니까 세금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게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다. 왜 똑같은 한 채 30억과 여러 개의 30억이면은 다주택자의 30억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냐? 1주택자 문제가 많지 않냐? 그거랑 이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장특공 이거 제가 너무 놀란 게 거기 토론한 사람이 장특공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심심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진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 진짜 사람들이 들으면은 장특공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금의 변화, 대출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금도 이제 심각한 이 세금의 변화가 있을 때 향후에 이게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중되고 양도세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앞으로 이 세금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쓰십시오.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회원 전용으로 돌려버려도 되니까는 세게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공산주의, 베네수엘라, 막 베네수엘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냐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우리가 표 1의 공제, 표 2의 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네. 표 1의 공제는 이제 1년 보유당 2%씩 해서 최대 15년 30% 해주는 거고 표 2의 공제는 우리가 2년 실거주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씩 해서 각각 40% 합산하면 최대 80을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언뜻 들어보면 아니 뭐 다른 데서는 혜택 이렇게 주는 것도 없는데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주는 게 맞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0% 이게 장난입니까? 단적으로 내가 양도 차익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다 받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사실 뭐 몇 천 안 냅니다. 몇 천이 뭐야?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1,500도 안 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세율이었을 때는 한 4억 3천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장특공 80%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왜 생겼을지를 근본적으로 생각 안 하고 저거 혜택 이런 게 어딨어?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득세보다 이게 소득세랑 비교해 보면은 월급쟁이들이 장특공 혜택 받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투기꾼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딱 보는 거가 네. 왜 거주 이전의 자유냐? 우리가 30억이 있는 집을 내가 이제 20억에 샀다 30억이 됐다 칠게요. 네. 그 사람이 뭐 우리가 뭐 집은 뭐예요? 팔아야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팔고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갈 거야. 그러면 10억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면서 이제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 10억에 30억에 팔고 시세 차익 10억 남겼어요. 네. 근데 팔고서 내가 전월세를 또 가는 게 아니라 집을 사야죠.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야 돼. 내 집 살 거야 해서 더 비싼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30억의 주택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죠. 세금 때문에. 그렇죠. 당장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중개수수료도 살 때 팔 때 또 살 때 내가 그 집 살 때 팔 때 수수료 내고 또 다른 집을 살 때 수수료 내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30억에 팔아도 30억 주택을 못 갑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 비용을 또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는 거고 우리가 투기꾼이 아니죠. 10년 동안 보유도 하고 그렇죠. 거주도 했어. 실제로 했어. 예. 장특공 80% 뭐가 부당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동산 내가 사보면 알죠. 이거 부당해. 이제 물론 이걸 있는 사람들의 논리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당장 대통령님께서도 분당 집을 90년대 때 3억 얼마인가에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확히 얼마에 팔았는지 실거래가 떠봐야 알겠지만 뭐 거의 한 28억? 뭐 29억? 뭐 이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차익들이 많네요. 그렇죠. 최소한 25억 이상의 차익은 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대통령께서 이 25억의 양도 차익을 세금을 두들겨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왜냐면 대통령이 투기꾼이라고 하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전 당연히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죠. 내 실거주 집 하나 산 거고 그게 분당에 내 집 마련했었던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시세 차익이 날 줄은 몰랐었지만 공교롭게 또 거기가 또 선도직으로 지정이 그렇죠. 된 덕분에 금호가 그렇게 되죠. 양재 마을이 아주 그렇게 잘 나간 덕분에 가격이 분당 내에서도 유독 더 주목받은 거는 없잖아 있지만 터가 좋은가 봐. 아 그렇죠. 분당 좋잖아요. 그런데 전 대통령이 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서 또 장기 보유하고 실거주 했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투기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이 투기꾼이 아닌 것처럼 그 선량한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사팔사팔 한 사람들은 양도 차익을 중간중간에 끊어줬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히려 길게 가졌던 사람은 그래 내가 진짜 20, 30년 살았어. 대통령처럼 진짜 걔가 얼마 안 할 때 산 거야. 근데 양도 차익은 20억, 30억이야. 근데 장기후에 특별공제를 박살내버리면 세금 폭탄에 떠안는 거고 그럼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 벌었으니까 내야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못 내는 거고 그럼 못 파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내가 분당 집을 팔고서 대체할 만한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니면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니까 팔지 말자 하면 거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매수 수요는 여전히 있다. 그럼 가격이 뛰는 거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전월세가 이제 다 잠겨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등 떠밀려 집 사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단순히 거주 이전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화폐 가치 계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단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에 10억의 가치와 지금의 10억의 가치 다르죠? 다릅니다. 예. 20년 전에 10억의 가치는 더 다르죠? 그때 뭐 압구정도 10억이면 그냥 뭐 20년 전이면 그냥 골라 담을 수 있었는데 9년대든 10년대든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압구정을 골랐으니까 걔가 이제 막 그냥 70억 80억 가는 거고 그러니까 걔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화폐 가치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 준 게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도 정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피라미드 정점이 있으니까 더 잘 올라가 준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데들 집값이 10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화폐 가치 고려하면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금을 더 뜯는다? 이거는 오히려 재산 가치가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장기별 특별공제인데 왜 줬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이거 나쁜 거다, 과도하다라고만 해버리면 참 글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고가의 기준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는 그 물건이 바뀐 게 아니라 화폐의 개념들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고가 주택을 6억, 9억으로 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고가를 15억. 대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은 25억이 이제 고가가 됐는데 그게 물건이 바뀐 게 아니라 화폐의 개념들이 가치가 그렇죠.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공제에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이 왜 그냥 매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은요. 내가 계좌 이체를 해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들 그 뭐 월급 받으면은 공제돼 가지고 하는 걸로 나 세금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내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돈들을 계좌 이체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낸지 한 10개월 낼걸요? 우리가 뭐만 하면 세금 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5월을 웃은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득세 이제 그렇죠. 이제 사회 찌드신 네. 거고 우리가 보통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회 찌든 사람들은 종소세 납부의 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또 공교롭게도 네.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서 내라고 하면
힘들까봐 갑자기 먼저 작년치를 봤었을 때 계산해서 이 정도 나올 거다. 선납하세요라고 해서 먼저 뜨더라고요. 그렇죠. 예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부가가치세 또 한 번 내고 그리고서 이제 법인세도 내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이제 돈 빠져나갔다가 지금 또 이제 6월 달이죠. 6월은 지금 7월이죠. 6월이 이제 과세 기준일이 돼가지고 7월 달에 재산세 2분의 1, 9월 달, 9월 달에 재산세 2분의 1, 12월 달. 12월 달 종부세.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맞춰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연속으로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보험료 같은 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도 잘못하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보니까 10개월 계산해보니까 10개월이더라고요. 계속 내네요. 왜냐면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 들까봐 그렇죠. 저 이제 재산세 내면 몇백만 원 그냥 내는데 와 하면서 이게 그러면 이거를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아가지고 일단 냈어. 바로 드는 생각이 야 이제 7, 8월은 좀 아껴야겠다. 9월 달에 이 금액이 똑같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이 돈을 또 내가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건데 하면서 이제 네.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12월 때 종부세는 또 다주택자 그것도 이제 막 손발이 덜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 모아서 그러니까 매년 이거 세금 내려고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어족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려운 게 우리가 이게 인컴이 생각보다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만큼 나가죠. 지출도 많고 그러니까 일을 못 쉬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안 하면 세금을 못 내. 아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 있는 국세청 분들을 한 몇 번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국세청 직원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얘기할게요. 솔직히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낸다고 그 얘기를 국세청 직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금이라는 게 조세라는 것 자체가 적정하면 괜찮은데 특히 이제 우리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은 이제 집적인 부분에서 이게 과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조세 이전과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제 첫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첫 그래요? 질문 하면은 이제 첫 질문. 예, 첫 질문인데 이제 그냥 어차피 그냥 네. 질문 무너졌으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할게요. 그냥 그 재개발 쪽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을 건데 혹시나 이런 재개발 쪽으로 만약에 세제 개편이 지금 뭐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건데 일어난다고 하면 재개발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2027년까지 조금 특례 조항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조항이 아니지만 그런 좀 그 틈새가 틈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럼 세금이 바뀌면은 이 재개발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세금 오히려 왜냐하면 좋은 얘긴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재산은 서로 다르겠죠. 이제 뭐 진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백억의 자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50억, 30억, 20억, 10억, 5억 각자 다르겠지만 똑같은 매매 금액으로 기준 잡아볼게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랑 똑같은 매매 금액 10억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랑 매매 금액 10억인 빌라를 사는 거랑 공동주택 가격이 똑같을까요? 공시 가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예. 왜냐하면 공동주택 가격이 신축 아파트가 제일 당연하겠죠. 비쌉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랑 매매 금액은 똑같아요. 시세에서 평가하는 금액은 똑같은데 근데 재산세를 걷기 위한 공시 가격은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점점 떨어져요. 당연한 게 우리가 똑같이 매매 금액이 뭐 예를 들어 뭐 20억, 30억, 뭐 그딴적으로 뭐 안포, 압구정 이런 데 뭐 50억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50억이 신축 아파트랑 매매 금액 50억인 재건축 아파트랑 공동주택 가격은 달라요. 당연히 재건축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재개발은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공시가가. 네. 예.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이런 데 보면 한남뉴타운은 매매 금액만 무슨 이제는 4, 50억이에요. 맞아요. 놀랬어요. 그런데 30억이 싸 보여. 그렇죠. 예. 근데 공동주택 가격에 보면 네. 엄청 낮습니다. 똑같은 매매 금액에 아파트랑 비교하는 거랑
뭐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보유세 부담이 훨씬 낮아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낼 게 별로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영상을 딱 보고서 이거 뭐야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려야겠다. 재개발 투기꾼들이 올리세요. 뭐 올리셔도 막상 그렇게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 지역에 투기꾼들 투기꾼 투자 아무튼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도 많이 살거든요. 맞아요. 원주민들은 뭔 죄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벼락 맞은. 내가 거기 그냥 20-30년 동안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어쨌든 집값 지금 40억이잖아. 재산세 몇백만 원씩 내야지 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 있어? 그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거기 안 살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진짜 열악했는데 운이 좋아서 재개발이 지정된 거고 그게 하필 또 한남동이었어. 얼마나 털을 잘 잡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 갑자기 날벽이 떨어지면 진짜 그거야말로 서민 박해 아니에요? 가렴주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건듭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보유세가 낮고 또 이게 사업 단계가 진행되다가 관리 처분인가 이후로 2주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멸실됐죠? 예. 토지만 들고 있어요? 재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재산세가 토지에 대한 부분만 내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안 내기 때문에 단적으로 종부세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종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이제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특수물건들이 있죠. 네. 아예 건축물이 철거된 걸 살래라고 하면 보유세 부담이 적을 거고 아니면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 부지는 재산세가 0원입니다. 왜냐? 도로라는 거는 도로를 우리가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못하죠. 원래 도시계획 시설이나 찍혀 있거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사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가 도로를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옛날 예전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개인의 땅인데 도로를 쓰고 있었던 거죠. 대신 그러면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게 재산세 공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안 거둘게. 이겁니다. 재산세가 0원이에요. 아까 토지만 들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합니다라고 했었던 게 틀린 말은 아닌데 도로를 쓰면 재산세조차도 0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올근생 이런 거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상가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아니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다 피해 나갑니다.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도 그 대부분은 재산세를 안 내요. 토지 점용료를 내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간혹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무허가도 있긴 하지만 무허가가 공시가격 표현은 정확히 틀렸죠. 그 과세 표준이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얼마 안 하겠죠. 그럼 내봤자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유세 부담에서 그냥 거의 벗어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규제들을 다 괴롭히니까 재개발 이런 특수물건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내가 투자를 안 할 거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할 거야. 근데 나는 내 집이 있어. 또 좋은 집이야. 내 반포 압구정 집을 팔 생각은 없어. 근데 뭐 여윳돈 가지고 있어봐도 화폐가 지금 떨어질 것 같고 자꾸 돈은 뿌리는 것 같고 뭔가 사고는 싶어. 근데 주택수에 문제가 안 생기면 투자하는 게 또 뭐가 있지? 재개발 이런 특수물건인 게 존재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